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꼭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냄새 같습니다. 예배 끝나고 교회 안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일 새벽 4시 교회 맨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천사 같은 남자는 하늘이 제게 보내준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무역회사 임원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달러를 벌어들였던 무용담부터 암투병하던 아내를 끝까지 간호하다 떠나보낸 슬픈 사연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때로는 물기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새벽만 되면 술주정뱅이로 돌변해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대며 자신을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이 되면 술 때문이었다고 싹싹 빌었죠. 그것도 며칠 가지 않아 밤새도록 전화통을 붙잡고 떠들다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리다고 해도 절대 나누지 않고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죠. 평생 술주정뱅이 전 남편에게 시달리다 겨우 해방된 줄 알았던 제 인생이 더 지독한 지옥불로 떨어지는 데는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제 모든 재산을 들고 증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술에 취해 비웃듯 내뱉은 그 한마디가 자신의 목덜미를 잡을 결정적인 단서가 될 줄은요.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희미하게 동그란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행주로 박박 문지르고 세제를 풀어 닦아내도 나무속까지 깊게 베어버린 그 얼룩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죽은 남편이 매일 밤 올려두었던 소주병 자국이었어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 가슴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술 냄새와 고함이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저 식탁 위 얼룩처럼 내 삶 어딘가에 들러붙어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안 됐다고 혀를 찼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밤마다 술상을 차리지 않아도 되고 이유 없는 욕설을 듣지 않아도 되며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발소리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텅 빈 집에 홀로 누웠을 때 처음으로 다리를 뻗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유가 주는 달콤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뼈 시린 외로움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출가했고 넓지도 않은 집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적막했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텔레비전 소리로 집안을 채웠지만 밤이 되면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마저 천둥처럼 크게 들려와 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혼자 밥을 먹다 문득 숟가락을 내려놓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그런 저를 버티게 해준 유일한 힘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4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시며 교회로 향하는 그 길만이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울고 나면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이 조금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새벽이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날이었죠. 본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평소 제가 앉던 맨 앞자리 구석에 낯선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예배에 나오는 분들은 대부분 허리가 굽은 노인들이나 삶에 지친 아주머니들이 전부였는데 그 남자는 달랐습니다. 희끗희끗하지만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한 쥐색 양복,
그리고 그 옆에 가지런히 놓인 가죽 가방까지. 마치 중요한 회의를 앞둔 대기업 임원처럼 빈틈없고 고상한 차림새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발소리를 죽이며 그 남자와 조금 떨어진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가 시작되자 그 남자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통곡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꾹꾹 눌러 닦으며 깊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고 진중해 보이던지 제 기도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자꾸만 그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술잔만 기울이던 죽은 남편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어떤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4시 반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와서 늘 같은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누구보다 먼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뒷모습을 훔쳐보는 것이 어느새 제 새벽 일과의 작은 즐거움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런 분은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 새벽에 나와 눈물을 흘릴까? 혹시 나처럼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외로움에 사무쳐 나온 것은 아닐까? 혼자서 별의별 상상을 다 했지요. 그러던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식당 봉사 당번이라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성도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배식을 받고 있었죠. 국그릇에 콩나물국을 담아 쟁반에 올려주고 있는데 익숙한 쥐색 양복 소매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새벽마다 보았던 바로 그 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는 훨씬 더 중후하고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60살은 훌쩍 넘어 보였지만 피부는 맑았고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매는 선하고 지적인 느낌을 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에게서는 쾌쾌한 남자 냄새나 지긋지긋한 술 냄새 대신 은은한 비누 향 같은 것이 났습니다. 제가 국그릇을 건네자 그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저와 눈을 맞췄습니다. 권사님, 냄새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 꼭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국 냄새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또 어찌나 부드럽고 낮게 깔리던지 순간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식판을 툭 채가거나 국이 짠에 싱겁네 타박하던 다른 남자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매너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앞치마 자락을 꽉 쥐며 엉겁결에 대답했습니다. 아,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 무가 달아서 국물이 시원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점심이 되겠네요. 그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뒤에도 한참이나 국을 푸는 국자가 손에서 겉도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이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통틀어 낯선 남자에게서 이렇게 따뜻하고 정중한 대접을 받아본 기억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설거지를 하러 들어갔는데 식사를 마친 그가 식기 반납구로 오더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잠시만요.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 교회에 새로 등록했습니다. 아, 네. 저는 김영숙 권사라고 해요. 사실 제가 새벽 예배 때마다 권사님을 뵙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어찌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의 말에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도 나를 보고 있었다니. 그저 스쳐 지나가는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오래 상사 주재원으로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지는 5년 정도 됐고요. 한국에 들어오니 아는 사람도 없고
마음 둘 곳도 없어서 방황했는데 이 교회에 오니 마음이 참 편안하네요. 마음이 꽉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별. 그 단어가 제 귓가에 꽂혔습니다. 그 역시 혼자라는 사실, 그리고 저처럼 외로움과 싸우고 있다는 동질감이 순식간에 경계심을 무너뜨렸습니다. 멀끔한 외모에 번듯한 직함, 게다가 신앙심까지 깊은 남자가 홀로 되었다니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이고, 혼자 계시는군요. 식사는 잘 챙겨 드셔야 할 텐데. 그러게 말입니다. 혼자 밥 먹는 게 가장 큰 곤욕이네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예배 끝나고 교회 안내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매일 새벽에 받던 탓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주겠다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그에게 교회를 소개시켜준 후 친한 교회 사람들도 소개시켜줬습니다. 그리고 교회 벤치에 나란히 앉아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조곤조곤 들려주었습니다. 무역회사 임원으로 전 세계를 누비며 달러를 벌어들였던 무용담부터 암 투병하던 아내를 끝까지 간호하다 떠나보낸 슬픈 사연까지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때로는 물기 어린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술, 담배는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사업할 때 그게 제일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취해 있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아내가 떠난 뒤에는 더더욱 멀리 했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기도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그 말이 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풀어버린 결정타였습니다. 술.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놈의 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술을 입에도 대지 않는다니. 세상에 이런 남자가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게 정반대인 사람. 마치 지난 세월 고생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늦은 보상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권사님은 참 인상이 좋으십니다. 평생 고생 모르고 곱게 사신 분 같아요. 그가 제 손등을 아주 잠시 스치듯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쭈글쭈글하고 거친 제 손을 부끄러워 숨기려 하자 그가 따뜻한 눈길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손이 권사님의 훈장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키우고 가정 지키느라 애쓰신 거겠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오랜만에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는 건 이제 단지 신앙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제법 매서워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때 아닌 봄바람이 살랑거리고 있었어요. 현민 씨를 만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거든요. 매일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교회에서 그 뒷모습을 보았고 예배가 끝나면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일과가 되었습니다. 현민 씨는 정말이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뱉은 요즘 무릎이 좀 시리네요 라는 말도 그냥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꼭 따뜻한 핫팩이나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를 슬며시 건네주었죠. 전 남편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다정한 안부 인사에 저는 점점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현민 씨가 저녁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저를 교회 근처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이 아니라 꽤 분위기 있는 한정식집이었어요. 하얀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 앉으니 제가 꼭 귀한 사모님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문득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던 마지막 의심을 확인해 보고 싶어졌습니다. 전 남편이 남긴 트라우마는 그만큼 질기고 깊은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메뉴판을 가리키며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어보았습니다. 현민 씨 반주 한잔 하시겠어요? 요 앞에 보니까 반주로 곁들이기 좋은 술이 있던데. 그 순간 현민 씨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오물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손사래를 치며 정색을 하고 말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가급적이면 술보다는 향긋한 커피나 차가 100배, 1000배 좋습니다. 드시고 싶으시면 편하게 드세요. 그 단호한 목소리, 그 혐오 섞인 표정.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환희를 느꼈습니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고 밤마다 지저대던 전 남편과는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른 남자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빗장이 덜컥하고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실수했네요. 현민 씨가 그렇게 신실한 분인 줄 알면서도 제가 괜한 소리를 했어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모르셔서 그런 건데요, 뭐. 세상에 어떻게 말을 저렇게 예쁘게 할까요?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고개를 숙이고 밤만 깨작거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씻으려고 하는데 욕실 전구가 깜빡깜빡하더니 퍽 소리를 내며 나가버렸습니다. 컴컴한 욕실에 서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의자를 놓고 낑낑거리며 갈았을 테지만 갑자기 현민 씨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용기를 내어 그에게 전화를 걸었죠. 현민 씨 죄송해요. 욕실 전구가 나갔는데 제가 키가 작아서 손이 안 닿네요. 혹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민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권사님 그대로 계세요. 어두운데 혼자 하시다 넘어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아니, 내일 오셔서 해달라고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린 건데. 아니에요. 괜히 깜깜한데 혼자 있다가 큰일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근처 철물점에 들러서 전구도 사갈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세요. 1시간도 채 안 되어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한 손에는 공구 상자를 다른 한 손에는 전구 박스를 든 현민 씨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힌 이마를 보니 미안함보다 고마움이 앞서더군요. 아이고, 늦은 밤에 이게 무슨 민폐인지 모르겠어요. 민폐라니요. 혼자 계신 분 집에 전구가 나갔으니 얼마나 무섭고 답답하셨겠습니까? 제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는 익숙하게 욕실로 들어가 겉옷을 벗었습니다. 하얀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리는데 드러난 팔뚝에 힘줄이 불끈 솟아 있었습니다. 늙은이 주책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튼튼한 팔을 보니 든든하다 못해 가슴이 콩닥거렸거든요. 그는 의자 위에 올라가 순식간에 전구를 갈아 끼우고는 환하게 불을 켰습니다. 자, 이제 밝아졌죠? 혹시 또 손볼 곳 없습니까? 기왕 온 김에 제가 다 봐드릴게요. 그는 욕실 문고리가 뻑뻑한 것도 고쳐주고 베란다에 쌓여있던 무거운 쌀포대도 창고로 옮겨주었습니다. 남자의 손길이 닿자 집안 구석구석이 반짝반짝 윤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간 혼자서 끙끙대며 감당해왔던 집안일들이 그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일을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은 현민 씨에게 저는 따뜻한 유자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그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적막하기 짝이 없는 거실,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된 낡은 안마의자, 그리고 벽에 걸린 십자가 액자.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제 외로움이 묻어있는 것 같아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권사님 집이 참 정갈하네요. 꼭 권사님 성품 같습니다. 아이고 정갈하긴요.
혼자 사니 집 늘릴 일도 없고 그냥 사는 거죠 뭐.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귀가 먹먹할 때도 있어요. 제 말에 현민 씨가 찻잔을 내려놓고 진지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흔들리는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면 벽 보고 혼잣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우리처럼 나이 들어 혼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서로의 온기가 필요한 법이지요. 그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에게서 나는 은은한 스킨 냄새가 유자차 향기와 섞여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권사님, 우리 이렇게 믿음 안에서 서로 의지하며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 아내가 떠나기 전에 유언처럼 한 말이 있어요. 여보, 나가면 청승맞게 혼자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서 남은 인생 따뜻하게 살라고요. 저는 그 좋은 사람이 바로 권사님인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드네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1살,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낯설고 뜨거운 고백 앞에서 저는 17살 소녀처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현민 씨, 부담 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권사님의 그 적막한 집안을, 그리고 그보다 더 쓸쓸한 마음을 채워드리고 싶어서요. 그래도 옆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마워요, 현민 씨. 저같이 부족한 여자를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현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두툼한 그 손의 온기가 차갑게 식어있던 제 손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 온기는 단순한 체온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지켜줄 견고한 성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현민 씨를 배웅하고 돌아선 현관문 앞에는 그가 고쳐놓은 욕실 불빛이 환하게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깜빡거리지도 꺼지지도 않는 그 환한 불빛을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를 믿어보자고. 내 기도가 응답되어 천사를 보내주신 게 틀림없다고 말이죠.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현민 씨가 잡아주었던 손의 감촉이 여전히 뜨겁게 남아있었거든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나지막이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현민 씨와의 만남이 깊어질수록 제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고 있었습니다. 잿빛이었던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기분이었죠. 교회 예배를 마치고 현민 씨와 함께 먹는 점심, 공원에서 나누는 따뜻한 대화, 그리고 밤마다 주고받는 안부 전화는 제게 잊고 지냈던 소녀 시절의 감성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현민 씨의 표정이 유난히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이끌고 교회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는 가죽 가방에서 아주 고급스러운 팸플릿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영숙 씨,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 온 곳입니다. 해블리 실버타운이라고 적힌 팸플릿에는 제가 꿈에서나 보던 천국 같은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숲속에 자리 잡은 그림 같은 전원주택, 호텔 로비처럼 화려한 커뮤니티 센터, 최첨단 의료시설, 그리고 무엇보다 단지 내에 있다는 아름다운 채플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현민 씨는 반짝이는 눈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신앙심 깊고 함께 봉사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만 입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남은 생을 보내면 어떨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나 숲길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함께 봉사활동도 다니고 저녁에는 채플실에서 기도하며 잠드는 살. 상상만 해도 평온하지 않습니까?
그의 묘사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달콤해서 제 머릿속에는 이미 현민 씨와 그곳에서 살고 있는 미래가 영화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낡은 주택에서 혼자 죽음을 기다리는 삶이 아니라 저런 우아한 곳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봉사도 하면서 편안하게 늙어가는 삶이라니. 그것은 정말 큰 축복이자 제 인생의 마지막 구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정말 꿈만 같네요, 현민 씨. 그런데 그 순간 현민 씨의 얼굴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팸플릿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곳 입주 심사가 이번 주까지라네요. 지금 자리가 딱 하나 남았는데 대기자가 줄을 섰다고 해요. 제 무역 자금이 지금 베트남에 묶여 있는데 그게 규제 때문에 풀리려면 정확히 3개월이 걸립니다. 당장 계약금이랑 입주 보증금부터 넣어야 하는데 그 돈이 얼마인데요? 입주 보증금까지 다 합쳐서 3억 원입니다. 3억 원. 제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파 다듬으며 모은 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제 소유의 낡은 주택을 담보로 잡아야만 겨우 마련할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는지 현민 씨는 황급히 팸플릿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영숙 씨. 이건 제가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잊으십시오. 그냥 없던 일로 하죠. 아직은 아닌가 봅니다. 저는 그냥 영숙 씨와 함께하는 그 아름답고 평온한 미래를 잠시 꿈꿨던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대로 그를 보내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3개월. 딱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베트남 자금만 풀리면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평생 술주정 부리는 전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끝난 내 인생인데 마지막으로 나를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게 그리 큰 죄란 말입니까? 저는 다급하게 현민 씨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현민 씨, 앉아보세요. 3억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우리 거기 함께 들어가요. 저도 현민 씨랑 그곳에서 살면서 남은 인생 봉사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제 단호한 말에 현민 씨는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의 표정을 보며 이 남자는 내 모든 것을 걸어도 될 만큼 진실한 사람임을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애들한테 얘기하면 분명 펄쩍 뛰게 분명해 자식들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하지만 엄마도 한 번쯤은 사람답게 사랑받으며 살고 싶어. 너희한테 짐 안 되고 엄마 노후 엄마가 챙기려는 거니까 이해해다오.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은행 문을 나서자마자 현민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민 씨, 보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현민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 씨, 우리 이제 행복하게 남들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의 말에 모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래, 돈이 무슨 대수야. 사람이 중요하지. 나는 돈을 잃은 게 아니라 사람을 얻은 거야. 스스로에게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며칠 뒤 현민 씨는 간단한 짐 가방을 들고 일단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타운 입주 전까지 저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거든요.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의 모습에서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칙칙했던 제 집안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 이제 고생 끝이에요. 행복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조촐하지만
따뜻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현민 씨는 생선 가시를 하나하나 발라 제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그는 저를 꿀 떨어지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죠. 밥 먹는 모습도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진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주책이에요. 밥이나 드세요. 타박을 하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제 뒤로 그가 다가와 백허그를 해주었을 때는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60평생 드라마에서나 보던 장면을 제가 직접 겪게 될 줄이야. 잠자리에 들기 전 우리는 안방에 나란히 누워 손을 잡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던 찬 바람도 오늘만큼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사람의 체온이 이렇게나 따뜻한 것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현민 씨와 함께 살고 나서부터 매일 맞이하는 아침은 늘 햇살이 가득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현민 씨는 늘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좋은 양복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그의 뒷모습이 얼마나 듬직해 보이던지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은 고향 친구 녀석이 서울에 올라왔다고 해서 잠깐 만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이번에 큰 사업을 구상 중인데 내 조언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그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갓 지은 따뜻한 밥을 그릇에 담으며 환하게 웃어보았습니다. 아유, 친구분 만나는데 제가 왜 서운해요. 다녀와요. 일찍 들어올게요. 그 다정한 목소리, 신뢰가 뚝뚝 묻어나는 눈빛. 저는 그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도 제 입가에 걸린 미소는 지워질 줄을 몰랐습니다. 드디어 나에게도 남편을 배웅하는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이 찾아왔구나 싶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한 기다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7시가 지나고 8시가 지나도 현민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이야기하느라 바쁜가 보다. 친구 오랜만에 만났으니 할 말이 많겠지. 하지만 시계 바늘이 10시를 넘어가자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트라우마가 스멀스멀 기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전 남편을 기다리던 그 지옥 같았던 밤들이 떠올랐거든요. 술에 취해 들어와 난장판을 만들던 그 공포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현민 씨는 달라. 그 사람은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던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았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도어락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현관문이 벌컥 열리고 현민 씨가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마치 남의 집에 쳐들어온 사람처럼 거칠게 문을 닫았습니다. 현민 씨, 늦게 왔네요? 전화는 왜 안 받고? 제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코를 찌르는 냄새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진동하는 알코올 냄새였습니다. 분명 술은 입에도 못 댄다던 사람에게서 전 남편보다 더 독한 술 냄새가 풍기고 있었습니다. 당신, 술 마셨어요? 제 물음에 현민 씨가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제가 알던 그 온화한 신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단정했던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배꼽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제 말에 대꾸조차 하지 않고
거실벽 스위치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거실의 모든 전등이 한꺼번에 켜졌습니다. 어둠에 익숙해져 있던 제 눈이 찌르듯이 아파왔습니다. 갑자기 불은 왜 켜요? 자야죠, 현민 씨. 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고함 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부드러운 저음, 항상 존댓말을 쓰던 그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거친 반말이었습니다. 그는 양말도 벗지 않은 채 소파 위에 두 다리를 쩍 벌리고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 주소록을 거칠게 넘기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는지 그가 거실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웃어제꼈습니다. 으하하. 야, 김 사장. 나다, 나 강현민이. 자냐? 야, 이 인간아, 잠이 오냐? 그는 스피커폰을 켠 것도 아닌데 전화기 너머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릴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번에 사업 자금 땡겼다고 했지? 그래, 임마. 너 사업은 요즘 어때? 내가 도와줄 일은 없고? 있으면 말만 해.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현민 씨, 대체 누구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리려 하자 그가 전화기를 든 채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아, 좀. 통화하는데. 그는 다시 전화기에 대고 침을 튀겨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야, 김 사장, 나 강현민이야. 내가 예전에 무역상사 다닐 때 내 밑으로 줄 선 놈들이 트럭으로 몇 대였는지 알아? 너네처럼 구질구질하게 안 산다 이 말이야. 전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귀찮은지 전화를 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민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이 최전무. 나야 현민이. 잘 지내? 나야 뭐 기가 막히게 잘 지내지. 으하하. 그는 그렇게 1시간 넘게 전화통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가는데도 그의 전화질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장된 모든 번호에 전화를 걸 기세였습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욕을 하고 자랑을 늘어놓았고 받지 않으면 음성 사서함에 대고 온갖 말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들어가서 자고 싶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려 하면 그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거든요. 어딜 가요? 내 말이 안 끝났는데.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당신이 들어봐. 내 말이 맞지? 네, 맞아요. 저는 낯선 그의 모습에 질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허세를 들어줄 관객, 자신의 성공 신화를 증명해줄 허수아비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알코올 기운이 올라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거품까지 물려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보았던 그 고상하고 성스러운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욕망과 허영에 찌든 인간이 제 거실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해질 때까지 그의 전화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치지도 않는지 똑같은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과거에 얼마나 잘 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자기가 쥔 돈이 얼마나 많은지. 허세라는 허세를 계속해서 떨어댔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그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소파에 쓰러져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거실의 그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조금 사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누군지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물릴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술이 웬수지.
술 깨면 다시 돌아올 거야. 현민 씨는 원래 착한 사람이잖아. 딱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주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렇게라도 믿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거실은 폭격이라도 맞은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바닥에는 그가 씹다 뱉은 오징어 다리가 널브러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물컵이 쓰러져 물이 흥건했습니다. 저는 퉁퉁 부은 눈을 비비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남편이라고 해장국을 끓여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현민 씨가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젯밤에 그 기세등등하던 괴물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죄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발치에 와서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 손을 자르든지 혀를 뽑든지 마음대로 해요. 그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사업 자금 때문에 신경이 너무 날카로워져서 그랬어요. 친구놈들이 하도 무시하니까 홧김에 딱 한 잔 마신다는 게 그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그의 절절한 사과에 저는 또 마음이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제 전 재산 3억 원이 그에게 들어갔고 함께 노후를 살기로 약속했으니까요.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때는 정말 끝이에요. 어서 일어나서 밥 먹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평범한 부부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채 3일을 가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새벽 2시 또다시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현민 씨는 이번에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거실의 모든 전등을 켰습니다. 자냐? 남편이 들어왔는데 잠이 와? 일어나. 그날부터 일주일에 서너 번 그는 술에 절어 들어와 저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소파 정중앙에 앉혀놓고 일장연설을 시작했습니다. 레퍼토리는 늘 똑같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지금 구상하는 사업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다 줄 것인지에 대한 허무맹랑한 무용담들이었죠. 여보, 당신은 몰라. 내가 윗선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나한테만 준 정보가 있어. 그걸로 돈 벌어서 우리 미국 가서 살아야 해. 내가 예전에 베트남에서 사업할 때 말이야. 내 말 한마디면 거기 있는 사람 벌벌 떨었어. 그때 내가 헬기를 타고 출근했는데 처음에는 대꾸라도 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저도 모르게 고개가 꾸벅 떨어지면 그는 귀신같이 알아채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허, 여보, 내가 지금 우리 미래를 위해서 피토하며 설명하는데 물 마셔. 물. 그는 제가 잠드는 꼴을 못 봤습니다. 차가운 물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그래도 졸면 텔레비전 볼륨을 최대로 높이거나 박수를 짝짝 쳐대며 저를 깨웠습니다. 현민 씨, 제발. 나 내일 새벽 기도도 가야 해요. 먼저 잘게요. 남편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려고 하면 당신도 같이 대화를 해야지. 대체 왜 그래? 그렇게 밤을 꼬박 새우고 나면 아침 해가 뜰 무렵에야 그는 골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퀭한 눈으로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나가 밥을 했습니다. 수면 부족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더군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자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 밑은 검게 내려앉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져서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가장 끔찍한 건 교회에서의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이 되어 그와 함께 교회에 가면 그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끔한 양복 차림에 성경책을 끼고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 강 집사님 얼굴이 더 좋아지셨네. 우리 권사님이 내조를 잘해주시나 봐요. 두 분 너무 잘 어울리세요. 천생연분이라니까.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며 현민 씨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우리 영숙 씨가 고생이 많죠. 제가 더 잘해야 하는데 부족합니다. 그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고 있으면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입은 본드라도 붙인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퀭하고 초췌한 제 몰골과 빛이 나는 그의 모습을 비교하면 사람들은 10중 8구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게 뻔했으니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렇게 훌륭한 남편을 두고 복에 겨운 소리 한다고 할 것 같아 두려웠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권사님 한 분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김 권사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사람이 반쪽이 됐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앉은 현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먼저 대답했습니다. 요즘 통 잠을 못 자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평화로워 보이는데 저만 딴 세상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가 저를 어떻게 했다면 하소연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에도 어김없이 전화쇼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이 박 전무, 나야 나. 이번에 내가 실버타운 들어가잖아. 거기가 대한민국 상위 1%만 가는 데라며 내가 거기 이번에 들어가려고. 현민 씨는 수화기를 들고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소파 구석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제 귀에는 오직 현민 씨의 목소리만 웅웅거리며 들려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민 씨가 갑자기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강현민이야. 내 돈 3억이 우습게 보여? 3억 타령이었습니다. 제 노후 자금. 그 돈을 말하는 걸까요? 저 남자의 입에서 3억이 과시용 멘트로 쓰일 때마다 대체 돈을 말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도저히 쏟아지는 졸음을 참지 못한 저는 그의 계속되는 외침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궜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불러대며 나오라고 문을 두드려대는 그에게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른 저는 저 밖에서 떠드는 입을 영원히 꿰매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망치 소리처럼 들려와 가만히 있어도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현민 씨와 함께 산 지 어느덧 2개월이 지났고 제 몸과 마음은 이미 너덜너덜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저는 거실 소파 구석에 앉아 현관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잠들만 하면 현민 씨가 들어와 난동을 부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도어락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훅 끼쳐오는 비린내와 알코올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비에 젖었네요. 수건 가져올게요. 제가 황급히 일어나려 하자 그가 손을 휘저으며 저지했습니다. 그는 젖은 옷 그대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축축한 물기가 소파 시트로 스며드는 게 보였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충혈된 눈으로 저를 한번 쏘아보더니 익숙하게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또 시작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전화쇼 말입니다. 어이 김 회장, 나야 나. 내 사업? 말해 뭐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 내가 거기 김 회장님이랑 잘 알잖아. 그는 허공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비웃음을 날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감싸 안고 꾸벅꾸벅 조는 척하며 귀를 닫으려 애썼습니다. 매일 똑같은 레퍼토리, 매일 똑같은 허세. 이제는 화가 나기보다는 그저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한참 동안 알 수 없는 회장님, 사장님들을 찾으며 소리를 지르던 그가 갑자기 전화번호부 스크롤을 한참 내리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는 동안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이, 최 사장? 나야 나 강현민이. 장사하는 사람이 벌써 자면 쓰나? 최 사장? 처음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김 회장, 박 전무 같은 거창한 직함을 부르던 그가 최 사장이라고 부르는 게 의아했습니다. 야, 최 사장. 너 저번에 나한테 뭐라고 했어? 보증금 1,000만 원도 없어서 빌빌거리던 놈이라고 무시했지? 기억 안 나? 내가 운영하는 그 코딱지만한 반찬 가게. 그래, 그 맘스찬인가 뭔가 하는 가게 말이야. 맘스찬, 반찬 가게. 순간 감기던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동안 그가 떠벌리던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은 대부분 강남의 빌딩 주인이거나 해외 사업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네 반찬 가게라니요. 게다가 맘스찬이라는 구체적인 상호까지 거론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 이제 그깟 가게 보증금 필요 없어. 너는 평생 그 좁혀 터진 주방에서 멸치똥이나 따면서 살아. 현민 씨는 전화기에 대고 침을 튀겨가며 악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현민 씨의 반응을 보니 꽤 격한 말이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뭐, 사기꾼? 야, 말 다 했어? 어디서 큰 소리야? 현민 씨는 한참을 더 욕설을 퍼붓다가 분이 안 풀리는지 전화기를 소파에 집어던졌습니다. 에이, 재수 없는 여편네. 감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는 씩씩거리며 넥타이를 풀어 헤쳤습니다. 머릿속에 맘스찬, 최 사장, 반찬 가게라는 세 단어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박혔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현민 씨는 평소와 달리 아주 말끔한 모습이었습니다. 술 냄새도 나지 않았고 표정도 밝았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양복을 꺼내 입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가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고 웃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오늘 드디어 우리 함께 살 곳 최종 계약하러 가는 날입니다. 베트남 자금 규제가 예상보다 빨리 풀릴 것 같아요. 가서 담당자 만나서 도장만 찍으면 싹 해결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생활이 끝나는구나.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그도 안정을 찾고 술도 끊겠지.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구나 싶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오늘 가서 멋지게 계약하고 올 테니까 저녁에 맛있는 거 해서 파티합시다.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으로 먹어요. 그럼요. 갈비찜이 문제예요?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을게요. 저는 그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그는 구두를 신으며 저를 한번 꽉 안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멀쩡한 그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보. 사랑해요. 그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가 떠난 뒤 곧장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발걸음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정육점에 들러 가장 좋은 갈비를 사고 야채 가게에서 싱싱한 밤과 대추도 샀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특별한 밤이 될 테니까요. 양손 가득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집안 공기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싸늘하다 못해 텅 빈 것 같은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현민 씨, 벌써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아침에 그가 벗어놓았던 잠옷이 소파 위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던 그의 골프 트로피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보물처럼 아끼던 것이었는데 말이죠. 이상한 예감에 장바구니를 현관에 던져두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옷장문을 열었습니다.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옷들이 사라졌습니다. 색색깔의 넥타이도 계절별로 맞춰두었던 고급 양복들도 심지어 서랍 속에 개어두었던 속옷 양말까지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옷걸이만 덩그러니 남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 제가 평생 모은 패물함을 넣어둔 곳을 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금가락지, 진주 목걸이, 남편이 예물로 해줬던 반지까지 패물함 자체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비명을 지르며 작은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가 가져왔던 가죽 가방, 서류 뭉치, 노트북, 그의 흔적이란 흔적은 모조리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강현민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살지 않았던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단축번호 1번 현민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가 싶더니 이내 차가운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집 담보대출금, 평생 모은 적금, 3억 원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텅 빈 집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자식들 얼굴을 어떻게 볼 것이며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야 한단 말입니까?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구를 때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 오던 밤, 술에 취해 그가 전화기에 대고 악을 쓰던 그 목소리. 야, 최 사장. 내가 운영하는 그 코딱지만한 반찬 가게. 맘스찬. 맘스찬. 그 세 글자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제 눈앞에 희미한 불빛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가 실수로 흘린, 아니 술김에 뱉어낸 유일한 단서. 저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휴대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인터넷 검색창을 켰고 검색 결과가 뜨는 그 짧은 1초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지도 앱이 열리고 빨간 점들이 떴습니다. 전국에 맘스찬이라는 반찬 가게가 수십 군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내가 운영하는 그 코딱지만한 가게라고 했습니다. 분명 그가 아는 여자, 그와 통화했던 그 최 사장이라는 여자가 이 중에 있습니다. 찾아야 돼. 무조건 찾아야 돼. 저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뜬 맘스찬 반찬 가게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거리가 가까운 순서대로 적었습니다. 저는 그 흔적을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찾아간 경찰서의 공기는 바깥 세상보다 3도는 더 차가운 것 같았습니다. 형사계 사무실 안은 쉴 새 없이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누군가를 다그치는 고성, 그리고 타닥타닥 자판을 두드리는 건조한 소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죄인처럼 잔뜩 웅크린 채 담당 형사라는 사람의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현민 씨, 아니 강현민이라는 그 사기꾼에게 보낸 이체 내역서와 그동안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출력한 종이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 이 남자가 돈을 달라고 협박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주머니를 억지로 이체를 하게 만들었나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형사는 귀찮다는 듯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의 사무적인 말투가 제 가슴을 긁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게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실버타운 계약금이 급하다고 지금 안 보내면 큰일 날 것처럼 울고불고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결혼할 사이니까. 제 말에 형사가 의자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잘 들으세요. 두 분이 혼인신고 하셨어요? 아니죠? 그럼 법적으로는 남남입니다. 그리고 같이 사셨죠?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연인끼리 혹은 부부끼리 돈 거래한 거는요. 사기로 입증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남자가 돈 빌려달라고 사정했고 아주머니가 자발적으로 직접 보내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건 그렇지만 형사님 제발이요. 그 사람 이름도 가짜일지 몰라요. 저한테 접근할 때부터 작정하고 속인 거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집 담보대출까지 받았다고요. 그 돈 없으면 저 죽어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제가 책상을 붙잡고 통사정을 했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때 불현듯 지난밤 제가 찾아낸 단서가 떠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형사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참 형사님, 그 사람이 술 취해서 통화할 때 들었어요. 맘스찬이라고 반찬가게 여자가 있다고 했어요. 최 사장이라고 불렀고요. 그 여자한테 내 돈 이제 필요 없다고 소리쳤는데 그 여자를 찾으면 그놈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에 형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아주머니, 맘스찬이라는 반찬가게가 전국에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술 취해서 횡설수설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 최 사장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인지 아니면 그냥 술김에 지어낸 말인지 어떻게 알아요? 형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뭉치를 제 앞으로 툭 밀었습니다. 일단 고소장은 접수해 드릴게요. 경찰서를 걸어 나오는 제 다리는 손뭉치처럼 힘이 없었습니다. 하늘은 야속하게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웃으며 걷고 있는데 저 혼자만 흑백 영화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모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현민 씨와 손을 잡고 걸으며 저기 맛집이 생겼네. 저 옷이 예쁘네 하며 웃음꽃을 피웠던 거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텅 빈 거실의 적막이 저를 덮쳤습니다. 현민 씨가 앉아서 거들먹거리던 소파, 그가 물을 떠오라고 소리치던 식탁, 그가 코를 골며
자던 안방 침대. 집안 곳곳에 묻어있는 그의 흔적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믿었던 제 마음이, 사랑받고 싶었던 제 욕망이 난도질당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습니다. 자식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엄마 노후는 걱정 말라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이제 노후 자금을 잃고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대로 3일을 알아누웠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하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그 인간이 마음을 고쳐먹고 전화한 걸까 싶어 확인해 보면 스팸 문자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있으니 시간 감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습니다. 맘스찬, 최 사장을 찾아봐야겠다고요. 형사는 걸러들었지만 저는 뭔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매일 밤 새벽 4시까지 저를 잠 안 재우고 전화를 해댈 때 그가 내뱉던 말들에는 묘한 디테일이 있었습니다. 허세를 부릴 때의 그 과장된 톤이 아니라 진짜 누군가를 향한 비아냥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이 못 찾으면 내가 찾아야 해. 내가 찾아서 그놈 멱살을 잡아야 해. 몸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억울해서 이대로는 못 죽겠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기증이 나서 벽을 짚어야 했지만 이를 악물고 책상 앞으로 갔습니다. 맘스찬 반찬 가게 리스트.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있는 맘스찬이라는 상호의 가게 주소와 전화번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타는 듯한 목구멍으로 차가운 물이 넘어가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김영숙, 정신 차려. 울고만 있는다고 누가 돈 돌려주지 않아. 내가 선택한 일이잖아. 내가 해결해. 스스로에게 모진 말을 내뱉으며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리스트의 맨 위에 있는 번호부터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맘스찬입니다. 저기, 혹시 사장님 성함이 최 씨 되시나요? 아니요, 김 씨인데요. 누구세요?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실패. 저는 볼펜으로 그 가게 이름 위에 X 표시를 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제가 급하게 여쭤볼 게 있어서요. 제가 사장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혹시 강현민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네, 강현민이요?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잘못 거셨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 번째도 실패. 그렇게 10통 가까이 전화를 돌렸지만 성이 최 씨가 아니거나 강현민이라는 이름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건 아닐까? 강현민이 그냥 술김에 아무 이름이나 갖다 붙인 건 아닐까?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11번째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손가락이 멈칫했습니다. 맘스찬 연수점 인천 사장 최정희. 인터넷 블로그에서 찾았던 정보에 사장 이름이 적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인천. 저희 집에서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2시간은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하다가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그 최 사장이라면 전화로 물어봤자 경계하고 끊어버릴 게 뻔했습니다. 직접 가봐야 해. 가서 얼굴 보고 확인해야 해.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입고 있던 냄새나는 잠옷을 벗어 던지고 제일 활동하기 편한 등산 바지와 점퍼를 꺼내 입었습니다. 운동화 끈을 꽉 동여매었습니다. 강현민, 기다려.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널 잡을 거야. 강영민의 사진을 가방 깊숙이 쑤셔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이 못한다면 제가 해야죠. 법이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면 제 방식대로 해결할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천으로 가는 광역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 사장님, 제발 거기에 있어줘요. 그것은 기도이자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인천으로 향하는 광역버스 안에서 저는 몇 번이고 가방 속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인천에 내려서도 한참을 헤매야 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제 발은 물집이 잡혀 욱신거렸습니다. 희망이 점점 절망으로 바뀌어갈 무렵 간판은 칠이 벗겨져 맘스라는 글자만 겨우 보였고 가게 앞에는 절인 배추와 무청 시래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멸치볶음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가게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안쪽 주방에서 한 여자가 등을 돌린 채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뽀글뽀글하게 볶은 파마머리에 억척스러워 보이는 넓은 등, 그리고 빨간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물을 내리치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도마를 울리는 칼질 소리가 어찌나 힘차고 살벌한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는 듯 작게 떨렸습니다. 여자가 칼질을 멈추고 획 돌아보았습니다. 6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얼굴, 짙게 그린 눈썹과 앙다문 입술이 꽤나 기가 세 보였습니다. 그녀가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드릴까? 멸치볶음은 다 나갔고 깻잎만 남았는데. 아, 반찬 사러 온 게 아니고요. 사장님 성함이 혹시 최정희 씨 맞으신가요? 그녀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맞는데. 댁은 누슈? 저는 침을 한번 꿀꺽 삼키고 가방에서 현민 씨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사진을 건네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 혹시 아시나요? 강현민이라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혜 씨가 들고 있던 식칼을 도마에 그대로 꽂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썩을 인간. 이 인간이 또 어디서 밥숟가락 얹었어? 아줌마도 당했소? 이 인간한테 당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쩌렁쩌렁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왈칵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맞구나. 찾았구나. 내가 헛다리 짚은 게 아니었구나. 안도감과 서러움이 동시에 밀려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정희 씨는 한참 동안 씩씩거리더니 거칠게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제 팔을 잡아 이끌었습니다. 일단 들어와요.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 구경거리만 되니까. 안 그래도 속 시끄러워 죽겠는데 별일이 다 있네. 그녀를 따라 들어간 곳은 주방 뒤쪽에 딸린 비좁은 쪽방이었습니다. 눅눅한 벽지가 발라진 방에는 전기장판 하나와 낡은 밥상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냉장고에서 찬 물통을 꺼내 컵에 가득 따르더니 제 앞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마셔요. 속 타 죽겠는데 울 힘이 어디 있어. 저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자 요동치던 심장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 씨는 제 맞은편에 앉아 담배 한 대를 입에 물려다 말고 한숨을 푹 쉬며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만났소? 교회? 아니면 산악회? 교회요. 새벽 기도 갔다가. 아이고, 그놈의 교회 타령은 여전하네. 나도 그랬지. 눈물 콧물 짜면서 기도하는 꼴에 넘어가서 내 피 같은 돈 1억을 갖다 바쳤으니까. 1억. 그녀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경험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3년 전 그녀가 다니던 교회에 나타난 강현민은 자신을 은퇴한 교수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점잖은 말투, 술, 담배 안 하는 모범적인 생활,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활동까지. 남편과 사별하고 외롭게 가게를 꾸려가던 정혜 씨에게 그는 완벽한 구원자처럼 보였던 거죠. 그 인간 술 안 마신다고 했죠? 커피 향이 좋다고 그러지 않던가요? 네, 맞아요.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그 인간 술고래예요. 그것도 아주 악질 중에 상악질. 정혜 씨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돈을 건네고 합치자마자 강현민의 본색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와 불을 다 켜고 밤새도록 전화통을 붙잡고 사람을 괴롭히던 그 지옥 같은 밤들 말입니다. 혹시 아줌마한테도 그랬어요? 자기가 뭐 저 위에 아는 사람이 있네. 베트남에서 헬기를 타고 다녔네 하면서 밤새 떠들지 않던가요? 네, 그랬어요. 새벽 4시가 넘도록 잠을 안 재웠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그 버르장머리를 아직도 못 고쳤네. 그 인간 그거 병이에요. 술만 먹으면 지가 세상의 왕인 줄 아는 허언증 환자라고요. 나중엔 내가 죽여버린다고 설치니까 그제야 도망갑디다. 내 돈 1억 들고. 우리는 서로의 눈을 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상처 입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정혜 씨가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가 너무나 뜨거웠습니다. 잘 찾아왔어요. 나도 그 인간 찾으려고 흥신소도 알아보고 별짓 다 했는데 쥐새끼처럼 숨어서 못 찾았거든. 근데 아줌마 덕분에 이 인간이 아직 살아있다는 건 확인했네. 근데 나는 어떻게 찾아온 거예요?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이 여럿이었는데 그 중에 제일 구체적이고 뭔가 다른 내용의 통화였어요. 그래서 특이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와봤어요. 그럼 혹시 그 인간이 술 취해서 전화할 때 혹시 마담 찾지 않던가요? 강남 어디 마담이라면서. 저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수많은 통화 내용 중에 마담이라는 단어가 있었는지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 있었어요. 무슨 에이스인가? 거기 김마담이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자 정희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 당장 거기로 가요. 그 버릇게 못 준다더니 역시나 거기를 아직도 드나들었나 보네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시는 곳이에요? 알다마다요. 그 인간이 내 돈 1억 들고 날랐을 때 카드 내역 뒤져서 찾아낸 유흥주점이에요. 거기 마담한테 빠져서 돈을 썼다고 들었는데 아무리 가서 기다려도 그때는 못 잡았어요. 몇 날 몇 일을 죽치고 있었는데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3억? 제 피 같은 돈이 지금 거기에 뿌려지고 있다는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럼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대낮이라 영업 안 해요. 밤에 가야죠. 그리고 그 인간,
돈 생기면 무조건 매일 출근 도장 찍는 놈이니까 지금부터 가서 기다리면 백팔백 중이에요. 정희 씨는 벽에 걸린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촌스러운 등산복 바지와 점퍼를 꺼내 제게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입어요. 그 차림으로는 눈에 띄어서 안 돼요. 우리 오늘 밤부터 잠복 근무하면서 직접 잡는 거예요. 잠복 근무요? 네. 경찰들 믿어봤자 세워라 내워라 해요. 우리가 직접 잡아서 멱살 잡고 끌고 가야 해요. 아줌마, 이름이 뭐예요? 김영숙이요. 영숙 씨, 깡다구 있어요? 그 인간 보면 머리채 잡고 안 놓을 자신 있냐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겁 많고 소심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사람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요. 자신 있습니다. 그놈 잡을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어요. 좋아. 눈빛이 살아있네. 우리 인간 끝장냅시다. 내 돈 1억이랑 영숙 씨 3억 돌려받아야죠. 오늘 밤은 길어질 테니까 밥부터 든든히 먹어둬요. 배가 고프면 싸울 힘도 없는 법이니까. 그녀는 가게에 남아있던 반찬들을 밥상 위에 수북하게 꺼내 놓았습니다. 깻잎, 멸치볶음, 진미채. 평범한 반찬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식사가 비장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밥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씹어 삼켰습니다. 씹을 때마다 그 인간에 대한 증오도 함께 씹었습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들 어딘가에서 강현민은 술을 마시며 낄낄거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그의 웃음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정혜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전우애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등산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우리 가슴 속의 불길은 그 무엇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휘황찬란한 네온 사인이 대낮처럼 번쩍거리고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가 거리 곳곳에서 쿵쿵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불빛 아래 저와 정희 씨는 마치 외계인이라도 된 것처럼 이질적인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촌스러운 등산복 점퍼에 푹 눌러 쓴 모자, 그리고 배낭까지 맨 두 중년 여자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며 비웃는 것만 같았거든요. 우리가 자리를 잡은 곳은 문제의 유흥주점이 정면으로 보이는 편의점 앞 플라스틱 테이블이었습니다. 12월의 칼바람이 건물 사이로 몰아쳐 뺨을 때렸지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눈을 떼는 순간 강현민, 아니 그 악마 같은 인간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수상하다는 눈초리로 계속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눈치가 보여서 30분마다 컵라면이니 따뜻한 두유니 하는 것들을 사다 날랐습니다. 뜨거운 두유병을 손에 쥐고 언손을 녹이며 우리는 말없이 건너편 건물의 입구만 노려보았습니다. 화려한 외제 차들이 꼬리를 물고 들어갔다가 비틀거리는 취객들을 뱉어내고 다시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언니 좀 먹으면서 해요. 배가 든든해야 그놈 머리채라도 잡지. 어느새 저를 언니라고 부르게 된 정희 씨가 배낭에서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반찬통들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확 풍겨왔습니다. 멸치볶음, 진미채, 그리고 투박하게 싼 김밥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그것도 가장 화려하다는 유흥가 편의점 앞에서 펼쳐진 반찬 가게 사장님의 도시락이라니요.
상황은 비참하고 처량하기 짝이 없는데 이상하게 코끝이 시큰해지면서 웃음이 픽 새어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밥이 넘어가요. 정희 씨? 넘어가고 말고요. 이게 다 우리 피 같은 돈으로 산 쌀이고 반찬인데 억울해서라도 다 씹어 먹어야죠. 어서 들어요. 그 인간 나타나면 힘써야 하니까. 하지만 첫날 밤은 허탕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봤지만 강현민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꼬박 밤을 새우고 첫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몸살 기운이 돌아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고 눈은 뻑뻑해서 뜰 수조차 없었지만 우리는 또다시 그 편의점 앞으로 출근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잠깐 조는 사이에 그가 지나간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정희 씨, 정말 여기 오는 거 맞을까요? 혹시 다른 데로 간 건 아니겠죠? 제가 약한 소리를 하자 정희 씨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인간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기가 왕대접 받는 곳이 아니면 술맛이 안 난다고 짓거리던 놈이에요. 돈 생겼는데 안 올 위인이 아니니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그리고 운명의 세 번째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날씨가 더 추웠습니다. 한파가 몰아쳐서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이가 딱딱 부딪힐 정도였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체력의 한계가 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자꾸만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졸면 안 된다고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버텼지만 몰려오는 수면 부족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희 씨가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1시를 조금 넘기고 있었고 검은색 고급 택시 한 대가 술집 입구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언니, 저기 봐요. 정희 씨가 제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녀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이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번쩍거리는 은색 양복에 백구두, 그리고 기름을 발라 올백으로 넘긴 머리. 멀리서 봐도 한눈에 띌 만큼 요란하고 촌스러운 차림새였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제게 너무나 익숙한 실루엣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내리자마자 비틀거리며 휘청거렸습니다. 이미 거나하게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귀에 갖다 대고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젖히며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거리가 꽤 멀었는데도 그 특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제 귓가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그 목소리, 그 말투, 그리고 오른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과시하는 저 몸짓.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놈, 맞죠? 언니, 정혜 씨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시퍼런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맞아요. 강현민. 제 노후 자금, 제 집 한 돈, 제 피와 땀이 서린 3억 원을 저런 싸구려 양복과 술값으로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강현민은 전화를 끊지도 않은 채 술집 입구를 지키고 있던 남자들에게 다가가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뭉치를 꺼내더니 그들에게 툭 던지며 거만하게 굴었습니다. 야,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강 회장이야. 오늘 내가 팁 두둑하게 줄 테니까 깍듯하게 해. 알았어? 남자들이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자 그는 만족스러운 듯 껄껄대며 웃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식당 바닥을 기어다니며 번 돈인데. 갑시다. 정희 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쓰고 있던 등산 모자를 벗어 가방에 쑤셔넣고
머리를 질끈 동여매었습니다. 저놈이 저 문으로 들어가자마자 잡아야 해요. 들어가 버리면 찾기 힘들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신기하게도 땅을 딛는 발바닥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가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신호등의 빨간 불이 왜 그리 길게만 느껴지는지 1초가 1년 같았습니다. 강현민은 여전히 입구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비틀거리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초록 불이 켜졌습니다. 뛰어요. 정혜 씨의 외침과 함께 우리는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졌습니다. 100m, 50m, 30m. 강현민이 우리 쪽을 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술에 취해 눈이 풀려 있어서 우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산복 입은 아줌마 둘이 뛰어온다고만 생각했겠지요. 그가 다시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아, 강현민. 제 목소리가 아니 제 영혼의 절규가 강남 한복판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강현민이 흠칫하며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술독이 올라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누구쇼? 나 알아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혀 꼬인 소리를 해대는 그 꼴을 보니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이놈아. 내가 비웃던 반찬가게 최정이다. 정혜 씨가 먼저 날아올라 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강현민의 몸이 휘청하며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최정혜? 당신이 여기 왜?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정희 씨 뒤에 서 있는 저에게 닿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그에게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꽉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나도 왔다. 실버타운 가자며 3억 원 뜯어간 김영숙이다.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 사기꾼 놈아. 제가 달려들어 그의 은색 양복깃을 움켜쥐었습니다. 가까이서 맡은 그의 냄새는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혔던 그 역겨운 알코올 냄새 그대로였습니다. 강현민은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한쪽 멱살은 천하장사 같은 정희 씨에게 잡혀 있었고 다리는 독이 바짝 오른 저에게 잡혀 있었으니까요. 이거 나? 이거 안 나? 어디서 미친 아줌마들이 행패야. 이 아줌마들 좀 끌어내. 그가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덩치 큰 남자들이 당황해서 달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정혜 씨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녹음기였습니다. 오지 마. 경찰 불렀으니까 꼼짝 마. 이놈은 혼인 빙자 사기꾼이고 수배 중인 놈이야. 너희들도 공범으로 엮이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 정혜 씨의 서슬 퍼런 호통에 남자들이 멈칫했습니다. 강현민은 그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저는 그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동안 당했던 서름, 잠 못 자서 겪었던 고통, 억울하게 날린 내 돈에 대한 분노를 모두 담아서 찼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깔고 앉아서라도 못 도망가게 막았습니다. 살려줘. 사람 살려. 여기 미친 여자들이 사람 죽인다. 그가 바닥을 기어다니며
추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하지만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니라 저 바닥을 기는 사기꾼 놈이었으니까요.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승전보를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잠복 근무가 끝나고 진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에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밤거리를 어지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제 인생을 삼켜버렸던 긴 악몽이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보였습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발버둥 치던 강현민은 경찰관 두 사람에 의해 억지로 일으켜 세워졌습니다. 그의 은색 양복은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올백으로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흉한 몰골을 드러내고 있었죠.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강 회장이야. 내 친구가 검찰청에 있다고. 너희들 다 옷 벗고 싶어? 그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허세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술과 망상에 절어버린 그의 뇌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목에 채워진 차가운 금속 수갑은 그가 더 이상 회장님도 점잖은 신사도 아닌 그저 잡범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정희 씨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정희 씨가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담당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증거 다 있어요. 이 인간이 술 처먹고 지 입으로 사기친 거 다 풀어버린 녹음 파일이랑 제가 모아둔 차용증 그리고 이분이 송금한 내역까지 싹 다 있습니다. 경찰관이 증거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현민은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저와 눈이 마주친 그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이내 고개를 푹 숙여버렸습니다. 그 비겁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던 분노의 불길이 거짓말처럼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서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차를 뒤따라갔습니다.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은 며칠 전 제가 왔을 때와 똑같이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가짐은 그때와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는 울며불며 매달리는 힘없는 피해자였지만 지금은 제 손으로 범인을 잡아넣은 당당한 심판자였으니까요. 담당 형사가 그의 신원 조회를 마치고 모니터를 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고, 강현민 씨. 아니, 본명이 이두식이네요. 정가가 아주 화려하십니다. 사기, 횡령, 혼인 빙자까지. 이 정도면 교도소가 집보다 편하시겠어. 이두식? 그게 그 남자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강현민이라는 그럴싸한 이름조차 가짜였다는 사실에 헛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형사의 말에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형님, 아니 형사님, 제가 이번에는 진짜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잠깐 꼬여서 그렇지 제가 저 여자들 돈 떼먹으려던 건 아닙니다. 제가 사랑해서. 사랑? 제가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내 주둥이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꺼내지 마. 내가 말한 사랑이 새벽 4시까지 잠 안 재우고 내 헛소리나 들으라는 거냐? 내가 말한 사랑이 내 집 담보 잡아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거야? 제 고함에 그가 움찔하며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내려다보며 떵떵거리던 그 위압감은 온데간데없고 쪼그라든 남자 하나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저런 인간에게 속아 내 인생을 걸었구나.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실은 저렇게 보잘것없는 욕망 덩어리에 불과했구나. 뼈저린 후회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제는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이미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와 저는 말없이 경찰서 앞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언니 고생했어요. 우리 진짜 큰일 했네. 정혜 씨가 씩씩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투박한 위로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혜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독한 전쟁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강현민, 아니 이두식은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가 저와 정혜 씨 말고도 다른 범죄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형량이 늘어난 덕분이었죠. 가장 중요한 돈 문제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그가 숨겨두었던 오피스텔 보증금과 차명 계좌에 있던 돈을 압류해서 저와 정희 씨가 나누어 가졌거든요. 제가 돌려받은 돈은 2억 정도였습니다. 잃어버린 3억 원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예전보다 좁은 집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밤에 2다리 뻗고 잘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한동안 나가지 못했던 교회에 다시 나가기 시작한 지 1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다시 교회 문턱을 넘을 때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사기꾼한테 홀려서 돈 날린 여자라고 수군거릴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했었죠.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은 건 아니니까요. 사람을 믿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속인 사람이 나쁜 거짓 속은 사람이 숨어 살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교회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어머, 김 권사님, 잘 나왔어요. 모두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예전처럼 주눅든 모습이 아닌 당당한 제 태도에 사람들도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60대 남자가 혼자 온 여성도에게 친절하게 말을 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집사님,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하실까요? 그 남자의 눈빛, 말투, 제스처 하나하나가 6개월 전에 강현민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 저분 참 점잖으시네 하고 넘겼겠지만 지금 제 눈에는 그 속에 숨겨진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성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식사 다 하셨으면 저랑 잠깐 이야기 좀 하실까요? 제가 상담해 드릴 게 있어서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사기 예방 상담사로 불립니다. 정식 직함은 아니지만 외로움에 지쳐 섣불리 사람을 믿으려는 제 또래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며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핑계로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통째로 맡기려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는 분들을 볼 때마다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옴을 느낍니다. 저의 아픈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정혜 씨를 만나러 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정혜 씨의 반찬 가게 한 구석에 앉아 그녀가 새로 개발했다는 매운 멸치볶음을 맛보았습니다. 언니 어때요? 이번엔 청양고추를 좀 더 넣었는데. 아주 화끈하고 좋네. 딱 정혜 씨 성격 같아. 하하. 그치? 우리 인생이 좀 매콤해야 살맛이 나지. 밍밍하면 재미없잖아. 정혜 씨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가게 밖으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돈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 밤잠을 설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불행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제 억울함을 들어줄 친구가 생겼고 사기꾼을 제 손으로 잡아넣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 인간을 통해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여러분도 전 배우자의 단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을 좋은 사람이라 단정 짓지 마세요. 그 사람의 본질을 천천히 보려 노력해야지 내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줄 도구로 상대를 바라보면 저처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인공 영숙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